30년입니다. 내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식을 위해 제가 바친 청춘이 딱 30년이라더군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제 손에 들린 이 검사지를 보고 아내가 지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제 생전 처음 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남의 자식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설계한 덫이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1990년대 초반 이른바 성공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팔기세로 뛰었던 평범하지만 독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서 밤 12시가 넘어 들어오는 생활을 20년 넘게 반복했죠. 제 아내 정숙은 그런 저를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늘 현관문 앞에서 무릎이 튀어나온 잠옷 차림으로 저를 맞이하며 차가운 제 손을 녹여주던 따뜻한 여자였죠. 제가 대기업 상무 자리에 올랐을 때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어깨에 들어간 힘을 즐겼습니다. 특히 제 아들 민준이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유전자를 물려준 대단한 아버지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닮아 코가 오뚝했고 공부할 때의 집요함은 저와 판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의 미소는 늘 반쯤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승진 파티를 할 때도, 민준이가 전교 1등 성적표를 가져왔을 때도 아내는 기뻐하면서도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숫기가 없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이 견고한 성이 사실은 타인의 피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사건은 아주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민준이가 레지던트 생활을 하던 중 과로로 쓰러지며 담석 수술을 받게 된 날이었습니다. 수술 자체는 간단했지만 수혈 준비를 위해 혈액형 교차 검사를 하던 간호사가 저를 조용히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님, 민준 선생님 혈액형이 AB형으로 나오네요. 그런데 아버님은 A형이시고 어머님은 O형이셔서. 간호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A형과 O형 사이에서 AB형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입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착오가 있는 것 아니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내 아들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저는 30년 전 정숙과 결혼하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을 필름처럼 돌려보았습니다. 결혼 후 9개월 만에 태어난 민준이 조금 일찍 나왔다며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던 그 밤, 모든 것이 의심의 안개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서워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제가 지난 30년간 쏟아부은 그 지독한 사랑과 돈은 대체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민준이의 면도기에 묻은 머리카락 몇 가닥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강남 외곽에 있는 유전자 검사센터를 찾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지옥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서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집에서 아내가 차려주는 정성스러운 밥상은 마치 독약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누구를 닮은 걸까라는 생각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한 통의 서류. 저는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몰아쉬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빠지며 저는 변기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대학에 보내고 의사를 만들고 결혼 자금으로 쓰라며 아파트까지 사준 그 아이가 제 핏줄이 아니라는 이 명확한 문장. 저는 그날 화장실 바닥에서 짐승처럼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무서운 건 도대체 아내가 왜 누구와 이런 일을 벌였는가 하는 공포였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채 화장실에서 보낸 그 2시간 동안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시나리오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가 누구를 만났던 걸까? 내가 해외 발령을 나갔을 때였을까? 저는 그날 이후 미친 사람처럼 과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서재 문을 걸어 잠그고 낡은 앨범들을 꺼내 아들의 어릴 적 사진들을 돋보기로 관찰했습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흔적이 아들의 얼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으려 혈안이 됐죠. 아내는 그런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듯 했지만 평소처럼 조용히 과일을 깎아내올 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한 아내의 뒷모습이 그때부턴 소름 끼치도록 무서워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옥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 정숙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 식탁을 차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의 매콤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지만 저는 그 냄새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제 밥그릇 위에 생선살을 발라 얹어주며 말하더군요. 당신 요즘 무슨 고민 있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네. 민준이 수술도 잘 끝났으니까 이제 마음 좀 놓지. 그 자상한 목소리가 제 귀에는 비릿한 금속성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때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유전자 검사지를 꺼내 아내의 밥그릇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설명해. 민준이 내 아들 아니더라. 30년 동안 나를 속인 이유가 뭐야? 대체 어떤 놈이랑 그런 거야?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고 식탁 위의 물컵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아내가 바닥에 엎드려 빌거나 아니면 적어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변명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밥그릇 위에 떨어진 검사지를 천천히 내려다보더니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가 아니라 마치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는 해방감에 가까운 미소였습니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하더니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월의 때가 묻은 수첩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제 앞에 내려놓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응조렸습니다. 당신 31년 전 5월 14일 그날을 잊었나 보네. 당신이 상사였던 조 전무한테 잘 보이겠다고 술 취한 그 노인네를 호텔방으로 모시라고 나한테 등 떠밀었던 그날 말이야. 순간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31년 전 저는 만년대리였습니다. 이번에도 승진해서 누락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죠. 당시 인사권을 쥐고 있던 조 전무는 유독 제 아내를 탐탁지 않게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날 회식 자리에서 조 전무는 만취했고 저는 아내에게 조 전무를 호텔 방까지 부축해주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좀 도와줘. 그래야 내 체면이 서. 조 전무님이 당신 칭찬 많이 하더라. 아내는 싫다고 거부했지만 저는 아내의 어깨를 밀며 호텔 로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진 통보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아내의 이야기는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조 전무는 짐승으로 변했습니다. 아내는 울며 저를 찾았지만 저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엉망이 된 몸으로 집에 돌아온 아내를 보고도 저는 조 전무님이 기분 좋게 잘 쉬셨대? 라고 물었습니다. 미친놈이었죠. 저는 제 승진이 아내의 희생 덕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죄책감을 외면하고 싶어서 아내에게 더 차갑게 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아내 정숙이는 죽었어. 당신이 내민 그 검사지? 나는 그날 이미 민준이가 조 전무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 당신한테 말하고 같이 죽을까 생각도 했지. 하지만 아니, 당신은 그런 깔끔한 죽음을 누릴 자격이 없었어. 당신은 평생 남의 자식을 위해 피땀 흘려 돈을 벌고 그 자식이 성공하는 걸 보며 행복해하다가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해야 했거든.
아내는 지난 30년간 제가 민준이에게 쏟아부은 모든 돈을 10원 한 장 틀리지 않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가 민준이의 유학 자금으로 보내던 수천만 원, 의대 등록금, 그리고 병원 개원 비용까지 그 모든 것은 제가 가장 증오하고 두려워하던 조 전무의 유산을 키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제가 아들에게 쏟은 그 지독한 정성이 사실은 제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을 보며 속으로 웃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수첩에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제가 은퇴하며 받은 퇴직금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의 등기부 등본 복사본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작정이야? 아내는 대답 대신 식탁 위에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마지막 진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복수가 아내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내의 폭로보다 더 잔인한 칼날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아들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다 알고 있었니? 이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는 몰랐지? 하지만 민준이는 제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타인과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거든요. 당신이 출세를 위해 어머니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리고 제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까지요. 저는 당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의 손에서 자랐다는 게 더 수치스러웠습니다. 민준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잠을 줄여가며 뒷바라지했던 아들은 저를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인생을 망친 가해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해준 의대 개업 비용과 아파트 지분을 이미 아내에게 모두 증여했다는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제 명의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지난 30년간 꼼꼼히 기록해둔 가계부와 제가 과거에 저지른 비윤리적인 행위들의 녹취록은 만약 제가 소송을 걸 경우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당신 명예가 제일 중요하잖아. 조용히 나가면 이 녹음 파일은 세상에 안 나갈 거야. 당신이 만든 이 지옥에서 당신만 사라지면 돼. 저는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집, 내 거실에서 한순간에 쫓겨나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아내는 마치 한 팀처럼 거실 한편에 서 있었고 저는 그들의 견고한 유대감 속으로 들어갈 틈이 전혀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제 옷까지 몇 벌을 챙겨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등 뒤로 들리는 도어락 잠금 소리가 제 심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밤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서 저는 갈 곳 없는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을 쳤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심었던 비겁함과 이기심이라는 씨앗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유전자 검사지라는 날카로운 열매를 맺은 것이라는 사실을요. 인생은 참으로 정직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픈 순간에 되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곁에 있는 가족에게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훗날 당신을 겨눌 칼날입니까? 부디 늦기 전에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무서운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따뜻한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 깊이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